저에게 한국문학은 제 삶 전체이기도 하죠. 제 삶 전체가 한국문학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한국문학 속에서 살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023년은 저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개인문고가 설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뜻깊은 해에 선생님의 기증문고를 새롭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국문학과 문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48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셨죠? 예, 제 고향은 아주 굉장한 궁벽한 산촌이고 문화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바다가 좋아서 늘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꿈을 꾸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도 마드로스가 꿈이다. 내 친구들이 권 마드로스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학생들한테 작품을 읽어주는데 가장 깊이 빠져들었던 게 저였습니다. 소설을 읽고 시를 읽어주고 하시는. 또 학교에 마침 도서실이 처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뭐 매일 책을 한 권씩 그렇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겠다고 욕심을 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희망의 문필가로 바뀌었는데 재주가 이제 좀 부족해가지고 소설가가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선 소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죠. 일생 동안. 늘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충남 보령의 소년이었을 때는 어떠셨나? 완성되기 전의 모습은 어떠셨나? 6살 터울이로 누나가 있었고 또 그 중간에 형이 있었는데 둘이 학교 다니는데 저는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걸 못 견뎠어요. 제가 매일같이 형 따라가 학교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가지고 동네 서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넣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공부를 했죠. 선생님이 스승이셨던 백사 정강용 선생님은 일반인들에게는 껍비단이의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신소설 연구하셨던 신소설의 장을 여셨던 분이시잖아요. 연구에. 제가 백사문고 옆에 선생님 문고 설치된다 하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혼날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백사 선생님 혼나죠. 늘 혼났으니까. 백사 선생님 엄하셨나 보다 했는데 제가 대표로 늘 혼나고 야단 맞고 그래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가난한 시골 태생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고생하니까 대학원 시절에 제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거기를 오셨어요. 가족도 안 오고 제가 혼자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치료비 입원비를 다 내고 가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진짜 아끼시는 제자하셨던 거고. 그래서 너무 감동. 네, 감동이었고. 네. 선생님이 쓰시던 연구실을 내가 자원을 해서 그 방을 썼고, 서울대하고 와서는. 선생님, 원래는 소설 평론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한국 현대문학사는 저희 연구자한테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문학사 연구에서도 정점을 찍으셨어요. 흔히 문학 비평과 문학사 연구는 같이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품 비평과 어떤 역사적인 연구, 어떤 감성적인 면과 개념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게 되셨는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대학 시절에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이 참 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상하시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선생님 연구실 연구 조교를 한 것은 백사 정강용 선생님이셨고 선생님께서 그 신소설 연구를 하시면서도 나는 다른 걸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석사 논문도. 그랬더니 하루는 책상 위에 막 그 자료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자네 지금 그게 뭐 하고 있는가? 그러고 물으셨어요. 대학원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래서 다음 학기 논문 내야 돼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 지도교수가 누구야? 당연히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 지도교수님이시죠. 그랬더니 자네 논문 쓰는 거 그럼 지도교수하고 상의를 했나?
아니, 선생님,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어쳐. 그래가지고 신소설에 대해 쓰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석사를 4년 다녔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한국문학을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문학사를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고, 내가 학자로서 하고 싶은 일은 그거야. 그러셨는데 못 하셨어요. 내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다 못한 일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동안 한국 현대문학사를 만드신 선생님들이 현대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는 것에 굉장히 골몰을 했거든요. 뭐가 최초고 몇 년도에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개화개봉 시대의 국어국문운동이 자연스럽게 현대문학의 기반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제가 문학사를 만들면서 그런 관점을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면서 가르치신 덕분이었죠, 사실은. 백사 선생님의 그 좁은 문을 선생님께서 통과하신 거죠. 퇴임하시자마자 바로 권영민의 문학 콘서트를 비롯하여서 많은 대중 강연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강의실 밖에서 만난 세상 대중과의 호흡은 어떻게 다가왔는지요? 일반 대중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문학 공부는 문학 공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취향이나 호감이나 뭐 이런 건 각각 다 다르니까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든지 이런 게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다양한 담론하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너무 차이가 크죠. 저는 이제 한국 문학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문화적인 기반이 확장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60년대 이후에 쭉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이후에 특히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거에 관심들을 너무 많이 기울이고 해서 인문학이 축소되고 하는 거, 이런 걸 경험하면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서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고 감성을 키우는 일이고, 그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북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정한모 시인께서 문화공보부 장관 시절 그 월북 작가를 해금하시는데도 기여를 하셨잖아요. 88년도 서울올림픽 직전에 월북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월북문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저서나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열기가 생기고 마침 정한모 선생님이 문광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정리했던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드렸고, 그게 계기가 돼서 해금까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연변 지역, 일본, 홍콩 이런 데 다니면서 언젠가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날이 오겠다 하고 책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서울대학 도서관으로 오게 됐네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정지영의 두 번째 시 백록담을 기증해 주셨어요. 이 책 헌책방에서 어렵게 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학원생 시절이었었는데 자주 이제 들리던 헌책방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책 없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집 주인이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면서 이 책을 이름을 댔어요. 백록담이라는 거 요전에 구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다른 사람한테 이미 약속했던 거라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점 앞에 계속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가질 않고. 그리고 계속 사장님 저한테 빨리 내놓으시고 좀 보여달라고. 두어 시간을 그렇게 서로 하다가 실량이 하다가 제가 얻어냈죠. 이 책은 장정도 굉장히 훌륭해요. 네. 길진섭 파백의 장정이고, 그런데 이걸 또 선생님께서 바로 알아보시고 이 풍경화 같은 이 장정에 대해서
요즘에 나온 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특히 정지용은 이제 제가 깊이 빠져 있어서 정지용 전집을 다시 꾸미고 일본에서 대학 시절에 썼던 자료들 전부 모으고 기존의 그 연구자들이 놓쳤던 자료들도 전부 찾아서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전집을 만들고 원본의 감각을 키운다는 것은 책장을 넘기면서 한 장 한 장 적혀 있는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내는 작업이 원전을 읽는 것이고 그때 이게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글자 모양이 있었구나. 한자를 이렇게 군데군데 집어넣었구나. 뭐 이런 등등. 근데 원본을 읽지 않고 그냥 현대화된 책을 보면은 작가와 그 작가가 만들어낸 책이 탄생됐던 시대가 깔끔하게 지워진 상태로 현대어로 표기된 텍스트만 읽게 되니까 연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가끔 신간 서적들 있는 데를 많이 가보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들이 너무 그 저자가 뭐 인문학적인 어떤 사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간추려 놓은 설명서 같은 거 이런 유형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전을 읽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원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설, 이런 요약해놓고 뭐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을 놓고 그걸 계속 이 인문학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소개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건 그 사람이 읽은 거지 그게 자기가 읽은 겁니까? 그래서 난 본인이 읽어야지 본인이 안 읽고 남이 읽은 내용을 읽고선 읽었다고 착각을 하면 어떡하노? 그런 걱정을 합니다. (20대) (30대) 선생님께서 여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모으신 책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게 60년대에 그러니까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는 걸어갔죠. 그것도 꽤 먼 거리죠. 가다가 보면 이제 책방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요새는 작가가 되는 길, 비평가가 되는 길을 전부 다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길,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길 이런 것으로 착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돼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문학은 그냥 문학을 하는 거다. 문학을 가지고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